걸그룹이 돈을 버네? 라는 이제 인식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3만 원대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고 7, 8배가 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 올라서기 편입니다. 자, 투자를 확률 기대값의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또 주장하시던데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자연과학적인 접근을 하시면은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약간 인문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확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자연과학에서는 A라는 입력값을 입력을 하면은 네. B라는 이제 기대값, 결과값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라는 거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네. 그 인간이라는 이런 수많은 변수,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B라는 기대를 하고서 접근을 하지만은 C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D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안에서 뭐 핵심적인 요인 이런 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대체적으로 B가 나올 확률이 더 높기는 해요. 근데 꼭 B가 나온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결과값과 기대값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A라는 입력값을 넣었을 때 B라는 기대값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C라는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고 D라는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을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투자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이거를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B라는 기대값을 갖다가 나오기를 원한다라면은 결론적으로는 다수 실행을 해봐야 돼요. 이 투자법이 좋고 아니면 이 사람이 투자 실력이 뛰어나는지 아닌지는 한두 번의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오랜 기간 투자를 하고 이 투자 기법을 가지고 오랜 동안 실행을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B라는 기대값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 이 투자법이 좋고 이 사람이 실력이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다수 실행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 수익률, 기대값이 높아야지 좋은 거잖아요. 기대값이 그러면 어떻게 기대값을 높이느냐, 네. 이것도 이제 투자 공부에서 핵심이거든요. 네. 이 투자 기대 수익률을 갖다가 높이는 방법은 결국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해봐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해봤는데 C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D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계속 또 이 투자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B라는 결과가 자주 나와요.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C라는 결과와 D라는 결과를 줄이고 B라는 결과를 갖다가 높여야 돼요. 네. 그래야지 계속 점진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해 봤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 이 결과를 다시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가지고서 옳은 결과였다라는 확신이 B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거를 갖다가 더 나오게 할 수 있게끔 강화를 해야 돼요. 아이디어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이게 뭐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C라는 결과나 D라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라면은 결국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 아이디어 이걸 갖다가 미세하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격을 할 때 0점 맞추잖아요. 네. 0점 맞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수 실행을 통해서 미세하게 계속 아이디어를 조정하다 보면은 결국은 기대값이 점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투자는 확률적으로 접근하라는 뜻은 결국은 네. 다수 실행을 기반으로 해서 기대값이 높아지게 하려는 활동이다라는 걸 갖다가 좀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저자님은 가치 투자 지향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가치 투자라는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래에 가치 있는 대상에 네.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인데 네. 그럼 투자 자체가 가치 투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거기다가 굳이 또 가치라는 말을 붙여갖고서 반복할까? 네. 아니면 가치라는 말을 왜 굳이 강조할까? 네. 라는 좀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투자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나 대신 누군가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셔서 나에게 수익을 배분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 대신 돈을 벌어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투자라는 게 네.
나 대신 돈을 운영해 줄 사람, 아니면 나 대신 돈을 운영해 줄 기업, 이런 걸 찾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이 사람한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치 투자라는 거는 약간의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라는 걸 갖다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되게 신중한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게 가치 대비 가격이 싸면은 매수하고 네.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면 매도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가격은 가치를 항상 반영하지는 않는다. 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가격은 가치를 쫓아간다. 라는 게 이제 가치 투자자의 기본적인 믿음이죠. 네. 그래서 가치 투자 자체라는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과 가치를 갖다가 비교하는 활동, 이 활동에 대해서 되게 의미를 많이 둬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활동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안전마진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능력범위라는 용어가 나오고 경제적 해자 뭐 이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마진. 네, 안전마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치가 절대적인 값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저는 사실 좀 친분이 있으신 분으로 그 라쿤 자산운용 홍진지 네, 대표님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홍진지 대표님 왔을 김작가 TV 출연했을 때 해준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제 사는데 나중엔 또 다시 이게 맞춰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뭐 그렇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의 영역인 거죠. 네. 사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가격은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돼 있으니까. 형성돼 있죠. 현재가. 네. 근데 가치는 되게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요. 다르죠. 그 가치가 다르니까 그 정해진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를 계산하는 사람들 자체가 불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내가 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나는 내가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가요? 거래를 안 하실 건가요? 거래를 하면은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가치와 가격이 괴리가 있지만 언젠가는 좁혀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진 입장이라면은 그거에 대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 기회를 최대한 나한테 손해가 없게끔 대비를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뭐 지지선을 받치는 것들을 사거나 아니면 손절매 타이밍을 뭐 5%든 10%든 두거나. 네, 뭐 저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는 네.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싸게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생각하는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내가 실수를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인내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손실을 적게끔 할 수 있는 가격, 그 가격에 일 때만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격이 어딘데요? 그거는 각자 결정해야 되죠. 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주식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좋습니다. 어느 지역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네. 근데 평균적으로 다 5억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아파트가 4억에 나왔어요. 4억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가끔 나와요. 금매가 나오죠. 정말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빨리 해야 돼요. 네, 가끔 이상했어요. 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신 분, 뭐 갑자기 이혼하는데 뭐 빨리 헤어지고 싶으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정말 갑자기 매물 내놓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아파트가 5억 정도 가치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네? 근데 4억이라는 가격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어때요 보시죠? 사야죠. 사야죠. 네. 왜냐면은 5억짜리를 5억에서 사면은 떨어질 확률 뭐 4억 8천, 4억 7천으로 떨어질 확률 없진 않죠. 근데 4억에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5억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4억 미만으로 갈 확률은 적어지게 되죠. 네. 그런 거가 안전마진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조금은 좀 경우가 좀 다른 게 어쨌든
아파트가 5억짜리가 주변에 다 있는데 이게 4억이 나왔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네. 이게 명확한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를, 그러니까 네. 아파트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보여요. 네. 상대적으로 보이고 뭐 주변에 아파트들 되게 많고. 근데 주식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주 다른 회사가 있지는 않아요. 뭐 비슷한 회사들이 되게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분 것과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동종 업종에서 비교할 수 네, 있다. 동종 뭐 이런 업종에서도 식이죠.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아니면은 이 회사에 대한 현금 흐름을 갖다가 그 미래 추정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할인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가치 평가라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자기의 믿음, 이 주식은 뭐 주당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 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주당 1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식을 지금 현재 가격이 9만 원일 때 사는 것보다 6만 원일 때 사고 5만 원에 살 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으로 안전 마진을 받아주시면 돼요. 안전 마진 다음에 능력 범위는 능력 범위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할 확률이 적은 분야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아파트를 살 때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살 때 자기가 잘 아는 지역과 아니면 전혀 모르는 저쪽에 어디 지역에서 사는 게 어느 게 마음이 편하세요? 당연히 아는데. 네, 아는 지역이죠. 왜냐면 자기가 다 빠삭하게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5억짜리가 4억에 나왔다라면 이게 싸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알죠. 근데 만약에 어디 저쪽 시골에 갔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네. 여기 5억인데 4억이에요. 싼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판단을 못 하죠. 판단 못해요. 주식, 아까 말씀하신 주식과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부분에서 하면은 네. 가치 판단을 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게 되면은 가장 이제 유명한 능력 범위와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사례가 그 테드 윌리엄스라는 되게 메이저 리거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시거든요. 이분이 평균 타율이 은퇴했을 때 평균 타율이 3할 4푼 4리였어요. 와. 야구 아시면은 3할 때 타자가 얼마나 힘든지 힘들죠. 아실 거고 3할 4푼 4리라면은 정말 타격의 신인 거죠. 네. 이분이 은퇴 후에 책을 써줬어요. 타격의 과학이라는. 이 타격의 과학에서 자기가 어떻게 훈련을 했는가를 갖다가 공개를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스트라이크 존을 세분하게 쪼개서 77개 정도의 스트라이크 존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이 77개 존에서 자기가 잘 치는 존이 있고 자기가 못 치는 존이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실전에서는 자기가 잘 치는 존으로 들어올 때만 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스트라이크도 뭐 먹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좋은 공만 골라 치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잘 칠 수 있는 쪽 공만 오니까 그만큼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내심도 뛰어났지만은 자기의 능력치를 되게 잘 파악을 하셨고 그 능력이 미치는 그쵸. 범위에서만 활동을 하신 딱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기회가 왔을 때만 배트를 휘두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확률이 높을 거고. 그래, 맞어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안전 마진이라든가 능력 범위도 결국은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능력의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 능력의 범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크면 좋죠. 크면 좋은데 그 능력의 범위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범위를 키우고 싶다면은 자기가 전혀 모르는 지역보다는 자기가 잘 아는 지역 위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경제적 해자는요? 경제적 해자는 투자적으로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은 인형 뽑기방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네. 몇 년 전에 그 인형 뽑기방이라는 게 되게 히트를 썼었죠. 핫했죠. 네, 핫했죠. 술 근데 먹고 남자들 다 가서 뭐. 많이 했었죠. 여자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할 때 되게 많이 맞아요. 했고요. 그죠? 근데 요즘 은행 뽑기방 가세요? 잘 보이지도 않던데요. 잘 보이지도 않죠. 왜 그러면은 은행 뽑기방은 망했을까요? 소셜번호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기본적인 거는 소비자 만족도가 점점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 푼돈 가지고서 되게 재밌게 오락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인형 가지고서 또 이렇게
자랑도 할 수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소비자들은 이 인형의 품질이 되게 조악하다는 걸 너무 많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뽑는 재미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제 누구나 손쉽게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 뽑기 방이 기본적으로 좋았던 게 그냥 기계만 있고 뭐 그렇죠. 소위 말하면 오토 매장도 가능하다. 무인 오토 매장 같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뭐 소규모 창업으로 되게 각광을 받았으니까 네. 수요는 소비자의 만족도는 떨어지면서 수요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입자는 공급은 되게 많아져요. 그럼 수익성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그만큼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되게 선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잘 된다고 하니까 되게 계속 잘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그럼 공급은 줄지 않고 그럼 수요 불균형이 된 거죠. 이게 경제적 해자가 없는 산업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저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자라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중세 성을 보면은 네. 성 주변에 도랑을 파갖고 물을 이제 물을 채우고 물을 키운다고요? 물을 채우고 물을 채우고 거기에 뭐 악어도 넣어놓고 네. 뭐 이런 뱀도 풀고 막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적의 침입을 갖다가 막았던 거죠. 네. 경제적 해자라는 거는 어느 기업이나 어느 산업이 외부 이제 경쟁자의 진입을 갖다가 막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을 갖다가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뭐 뛰어난 기술일 수도 있고요. 네. 되게 유명한 브랜드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남들보다 정말 싸게 만드는 능력 아니면은 뭐 아마존과 같이 아니면 카카오톡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지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 플랫폼. 플랫폼 요런 거가 다 경제적 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산업이 잘 되면은 누구든지 그 산업 누구든지 보여요. 어느 기업이 잘 되는데 돈을 많이 번다. 그럼 저기 콩고물이 많네. 저기 콩고물 나도 주워 먹으러 가야지.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그 사람들의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든지 뭐 아니면 더 서비스를 주든지 그렇죠.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수요가 분산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경제적 해자가 있다면은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나랑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가격을 갖다가 싸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브랜드가 되게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지 않아. 이렇게 보다면은 어떻습니까? 그 기업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갖고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확률이 되게 높죠. 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주로 많이 상대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전마진 능력범위, 경제적 해자 이 모든 게 되게 신중한 그리고 내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나의 그런 실수를 막을 수 있으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신중한 접근법을 갖다가 나타내는 용어라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 해자를 조금 만약에 시장에 안 좋은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약간 독과점이 좀 가능한 네. 섹터들이 사실 좀 뭐 해당될 수 있겠네요. 경제적 해자의 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규제라든가 네. 뭐 독과점 이런 것도 경제적 해자의 한 요인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의 뭐 플랫폼 중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네. 누군가가 뛰어든다서 이거를 제친다라는 건 사실상 거의 지금 너무 힘든 그렇죠. 구조가 됐으니까. 자, 그럼 가치 투자 얘기 나왔으면 사실 성장주 투자 뭐 이런 얘기를 또 빠뜨릴 수 없잖아요. 네. 요거 좀 요즘 사실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 좀 뭐가 다른 건가요? 저는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네. 그 별로 좋은 구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치를 계산할 때 성장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주식을 뭐 기업을 사서 돈을 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진짜 쌀 때. 가치라는 게 네. 정해져 있고 근데 가격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정말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 되게 큰 거죠. 네. 안전 마진이 클 때. 근데 문제는 이 투자법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은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되게 낮아졌다라고 했을 때 이 가격이 가치로 복귀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이거 이렇게 싸?
라고 하면서 사기 시작을 하면 조금씩 오르겠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가치에 어느 정도 근접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없어지거나 붙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이 투자법의 결정적인 단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사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투자라는 거죠. 네. 근데 성장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달라요. 뭐냐면은 성장이 있는 기업은 가치는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가치가 성장하는데 가격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치와 가격의 갭은 계속 벌어지게 돼요. 그죠? 나는 손실을 별로 보지 않아도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갭은 벌어지니까 이 가치와 가격의 갭이 벌어지는 게 보면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눈에 보이게 될 그렇죠. 거죠. 그럼 확률적으로 눈에 띌 확률이 더 높아져요. 또 하나는 안전마진도 커지는 거죠. 그만큼 가치와 가격의 갭이 커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른 사람들의 그런 거에 판단에 의존하게 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들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지금 이제 가치 투자, 뭐 성장 투자 얘기했으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은 좋은 기업 선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이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굳이 필요 없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가치 있는 투자처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느냐, 이거가 핵심인 거지. 그렇게 스타일을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 발견하는 실무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 주리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질문 중에서. 실무적인 방법은 세상에 그 왕도가 있을까요? 그냥 정말 그 아이디어, 좋은 네.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는 되게 무궁무진해요. 실생활에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모임 같은 것도 갈 수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카페에 갈 수도 있고, 뭐 블로그에서도 찾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이런 아이디어가 진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업과 주가로 연결시키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렵게 뭐 이거 괜찮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 괜찮네? 누가 생산하지? 이게 이 기업에 얼마 정도 영향을 줄까? 이게 주가가 이거를 알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이게 좋으면은 이거 관련된 다른 뭐 제품은 없나? 네. 다른 기업은 없나? 이거에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누구지?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발전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상상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연습을 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느 투자를 할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정말 가끔 운에 기반해서 나오기도 하지만요. 네. 결국은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연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돈 벌 궁리를 해야지 돈 벌 아이디어가 보이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돈 벌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네. 그 관심을 그 기업 그리고 주가랑 주식과 네. 연결하는 이런 습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자님 이야기만 들으면 이제 알긴 알겠는데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사실 실생활에서 주식을 좀 찾는 것으로 좀 유명했잖아요. 네, 네, 네. 저자님께서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 뭐 이번에 출간한 책이 나오던데 실생활과 기업 그리고 주식을 연결하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제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되게 재밌는 사례가 JYP 주식을 사서 이제 크게 성공했던 분의 사례가 나와요.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걸그룹을 되게 좋아하셨더라고요. 네. 걸그룹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트와이스 초창기부터 아주 좋아하셨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쯔위라는 이제 되게 있죠. 이쁘신 분, 네. 팬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쯔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트와이스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되게 많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트와이스가 뭐 돔 투어도 가고 네. 뭐 앨범도 나오고 근데 앨범 나서 첫 번째 노래 들어보니까 너무 좋고 네.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팬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JYP 트와이스가 잘 될 것 같다? 네. 그럼 JYP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JYP 주식을 4,000원대 후반에 대량 매수를 하셨어요. 아, 잠시만요. 네. 자, 어차피 이거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지금 사례입니다. 추천주가 아닙니다. 네. 자, 4,000원대 이제 저자님이 말씀하신 이제 과거의 사례 JYP 4,000원대가 거의 한 2016, 17 뭐 요때인 것 같네요. 네, 그때였습니다. 네. 4,000원대 매수를 하셨었죠. 매수를 하셨는데 한 초기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그쵸, 걸로 거의 기억해요. 수평선이네요. 네, 그러다가 아마 치얼업이라는 노래를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가가 이제 뭐 트와이스의 앨범이 잘 팔린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뭐 돔 투어도 간다. 광고도 찍고 뭐 이러면서 걸그룹이 돈을 버네? 라는 이제 인식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3만 원대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그쵸. 주가 3만 원까지. 7, 8배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기분 좋게 매도를 하셨던. 야, 거의 한 7배, 700%.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실생활 관련된 사례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분의 운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 종목이었으니까. 네. 한 번이었고. 그래서 이분의 그런 운이 없고 실력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런 아이디어의 발굴 자체가 이런 자기의 실생활과 연결돼서 나온 거는 분명히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 능력 범위죠. 어떻게 보면 능력 범위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최근에만 해도 예를 들면 뭐 드라마 같은 게 음. 넷플릭스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런 맞아요. 플랫폼 등에 하면서 이게 사실 드라마에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죠. 이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초기에 사신 분들은 맞아요. 지금의 급등을 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죠. 뭐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면은 스타벅스를 계속 잘 될 거라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럼 스타벅스 주식을 사셨고, 그렇죠. 애플 아이폰 좋아하시면 애플을 사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실생활에서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번역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100배의 주식이라는 번역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토마스 펠프스라는 이분이 한 말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이분이 어떤 말을 하시냐면은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해결책만 있다면 투자 기회가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소재, 새로운 제품이 삶을 개선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상당히 투자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문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라면은 투자 기회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진짜 엉뚱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 항상 만들어져요.